안녕하세요. 낙서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신이나 영혼 같은 초월적인 존재를 믿습니까? 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개인의 자유에는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세계적인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신, 천국, 영혼, 개인, 자유의지 같은 개념들이 모두 망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단언합니다. 오늘은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 후속으로 내놓은 책 호모데우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미래의 역사인데요. 전작 사피엔스가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이 행성을 지배하게 되었나라는 질문에 대한 고찰이라면, 호모데우스는 혁명적인 신기술의 시대에 인류 문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마지막 챕터죠. 호모사피엔스 지배력을 잃다의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개인주의,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이라는 자유주의 패키지가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21세기 과학이 이 자유주의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과학은 가치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므로 자유주의자들이 평등보다 자유에 더 가치를 두고 집단보다 개인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종교처럼 자유주의도 추상적인 윤리적 판단만이 아니라 사실적 진술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런 사실적 진술들은 엄밀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의 자유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유의지에 따르면 유권자와 소비자의 결정은 결정론적이지도 무작위적이지도 않다. 물론 외적 힘과 우연한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각자는 결국 자유라는 요술봉을 휘둘러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이것이 자유주의가 유권자와 소비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이며,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좋게 느껴지는 것을 하라고 가르치는 이유이다.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이고, 당신 외에는 아무도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알거나 당신의 선택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당신의 이익과 욕망을 관리하는 일을 빅브라더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윤리적 판단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사실적 진술이다. 이른바 이 사실적 기술은 존 로크, 장자크 루소, 토머스 제퍼슨 시대에는 타당한 말처럼 들렸지만 생명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과는 잘 맞지 않는다. 자유의지와 현대과학 사이의 모순은 많은 사람들이 현미경과 기능자기 공명 영상을 볼 때 못 본 척하고 싶어하는 실험실의 코끼리다. 18세기의 호모사피엔스는 신비한 블랙박스였고, 그 내면의 작동 기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었다. 따라서 왜 한 남자가 칼을 뽑아 다른 사람을 찔러 죽였는가 하는 물음에 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것이었다. 그의 선택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살인을 선택했고, 따라서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그에게 있다. 지난 세기 과학자들은 사피엔스의 블랙박스를 열어 그 안에 영혼, 자유의지, 자아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다른 모든 실제들과 똑같은 물리적, 화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유전자, 호르몬, 뉴런뿐이었다. 오늘날의 학자들이 볼 때 왜 한 남자가 칼을 뽑아 누군가를 찔러 죽였는가라는 질문에 그의 선택이었다라는 대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유전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은 훨씬 더 자세한 대답을 제시한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전기화학적 과정들 때문이고,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것은 특정한 유전자 구성이다. 그리고 그런 유전자 구성은 우연한 돌연변이와 오래된 진화적 압력의 합작이다. 살인을 초래하는 뇌의 전기화학적 과정들은 결정론적이거나 무작위적이거나 둘 다이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따르지는 않는다. 예컨대 뉴런 하나가 발화해 전하를 내보낼 때 그것은 외부 자극에 대한 결정론적 반응이거나 아니면 방사성 원자의 자발적 붕괴 같은 무작위적 사건의 결과일 것이다. 어느 쪽도 자유의지가 들어설 여지는 없다. 앞선 사건들에 의해 결정되는 연쇄적, 생화학적 사건들을 통해 일어난 사건이 자유의지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이 일으키는 우연한 무작위적 사건들로 인한 결정도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무작위적인 결정일 뿐이다. 그리고 무작위적 사건들이 결정론적 과정과 결합할 때 그 결과는 확률에 의존하는데 이 역시 자유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처리 장치가 방사성 우라늄 덩어리와 연결된 로봇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이 로봇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때 1분 동안 붕괴한 우라늄 원자의 개수를 세어서 결정한다. 개수가 짝수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홀수면 왼쪽 버튼을 누른다. 그런 로봇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아무도 이 장치가 자유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이런 장치에게 투표권을 주거나 행동의 법적 책임을 물을 생각을 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에 따르면 결정론과 무작위성이 케이크를 모두 나눠 갖고 자유에는 부스러기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자유라는 신성한 단어는 알고 보니 영혼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밝히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알맹이 없는 용어였다. 자유의지는 앞으로 우리 인간이 지어낸 상상의 이야기 속에만 존재할 것이다. 자유를 관 속에 놓고 못을 박은 것은 진화론이다. 진화는 불멸의 영혼과 악유가 맞지 않는 것처럼 자유의지라는 개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자연 선택이 인간의 모습을 바꿀 수 있었겠는가? 진화론에 따르면 동물들이 하는 모든 선택은 그들의 유전 암호를 반영한다. 만일 어떤 동물이 적응도가 높은 유전자 덕분에 영양분이 풍부한 버섯을 고르고 건강하고 생식력 있는 짝과 교미한다면 그 유전자들은 다음 세대로 전달될 것이다. 만일 적응도가 낮은 유전자 때문에 어떤 동물이 독버섯과 빈혈에 걸린 짝을 선택한다면 그 유전자들은 멸종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동물이 무엇을 먹고 누구와 짝짓게 할지를 자유의지로 선택한다면 자연 선택이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과학적 설명을 들을 때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은 무시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가 있다고 느끼고 자신의 소망과 결정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사실이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정의한다면 맞는 말이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침팬지와 개, 앵무새도 마찬가지다. 앵무새는 크래커를 먹고 싶으면 먹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앵무새와 사람이 내면의 욕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애초에 자신의 욕망을 선택할 수 있느냐이다. 왜 앵무새는 오이가 아니라 크래커를 먹고 싶어 할까? 왜 나는 짜증나는 이웃에게 다른 쪽 뺨을 내어주는 대신 그를 죽이기로 결정할까? 왜 나는 검은색 자동차가 아니라 빨간색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할까? 왜 나는 노동당이 아니라 보수당에 투표하고 싶을까? 이 소망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내 선택이 아니다. 내가 특정한 소망을 느끼는 것은 내 뇌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과정들이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들은 결정론적이거나 무작위적일 뿐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적어도 이웃을 죽이거나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순간적인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진지하게 추론하고 합리적으로 숙고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내가 탈 수 있는 추론의 열차는 여러 대가 있다. 그 가운데 어떤 열차는 보수당에 투표하게 하고 어떤 열차는 노동당에 투표하게 하고 또 어떤 열차는 영국 독립당에 투표하게 하고 또 다른 열차는 아예 투표하지 않게 할 것이다. 무엇이 나를 다른 열차가 아니라 특정한 추론의 열차에 올라타게 만들까? 내 뇌의 패딩턴 역에서 나는 결정론적 과정들에 의해 어떤 특정한 추론 열차에 올라타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무작위로 아무 열차나 탈지도 모른다. 어쨌든 보수당에 투표하게 만드는 사고들을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저 가설이나 철학적 추론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뇌 영상을 이용해 사람의 욕망과 결정을 본인이 미처 의식하기도 전에 예측할 수 있다. 어떤 실험에서 사람들을 거대한 뇌 스캐너에 넣고 양손에 스위치를 하나씩 쥐게 했다. 그리고 내킬 때마다 두 스위치 중 하나를 누르라고 했다. 피실험자가 실제로 행동을 하기도 전에, 심지어 자신의 의향을 자각하기도 전에 과학자들은 피실험자의 뇌신경 활성을 보고 어떤 스위치를 누를지 예측할 수 있었다.
피실험자가 자신의 선택을 인지하기 0. 몇 초 내지 몇 초 전에 피실험자의 결정을 알려주는 뇌신경 활성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른쪽 스위치나 왼쪽 스위치를 누르는 결정은 피실험자의 선택을 반영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자유의지의 존재를 믿는 것은 잘못된 논리 때문일 것이다. 어떤 생화학적 연쇄 반응이 오른쪽 스위치를 누르고 싶게 만들 때 나는 실제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싶다고 느낀다. 여기까지는 사실이다. 나는 정말로 그 버튼을 누르고 싶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그 스위치를 누르고 싶다면 그 소망은 내 선택이라는 결론으로 논리적 비약을 감행한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내 욕망을 선택하지 않는다. 단지 그 욕망을 느끼고 그것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과학자들 중에서조차 낡은 신학적 개념들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 학자들은 수백 년 동안 영혼과 의지의 관계에 대해 논쟁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영혼이라 불리는 내적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나라고 추정했다. 또한 그들은 내 자아가 옷, 자동차, 집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욕망을 소유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옷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욕망을 선택하고 내 운명은 그런 선택들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선한 욕망을 선택하면 천국에 가고 악한 욕망을 선택하면 지옥에 간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나는 정확히 어떻게 내 욕망을 선택하는가? 예컨대 왜 이브는 뱀의 말을 들은 뒤 금지된 과일을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겼을까? 그 욕망이 이브에게 강요된 것일까? 이브의 마음속에 우연히 떠오른 것일까? 아니면 이브가 그 욕망을 자유의지로 선택했을까? 만일 이브가 그 욕망을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왜 그 행동에 대해 이브를 벌할까? 하지만 영혼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에게는 자아라고 불리는 내적 본질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자아가 어떻게 욕망을 선택하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혼 남성에게 당신의 아내는 어떻게 옷을 고르는가 라고 묻는 것과 같다. 현실에는 의식의 흐름만 존재하고 욕망은 그 흐름 안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이다. 욕망을 소유하는 불멸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내 욕망을 결정론적으로 선택하는지, 무작위로 선택하는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지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무척 복잡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 개념을 검증하는 것은 놀라울 만큼 쉽다. 당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거든 이렇게 자문해보면 된다. 내가 왜 이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하겠다고 1분 전에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생각했나? 아니면 내 어떤 지시나 허가 없이 그 생각이 그냥 떠올랐나? 내 생각과 결정의 주인이 실제로 나라면 다음 60초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겠다는 결정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 자유의지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단순한 철학 훈련이 아니다. 그것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유기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약물, 유전공학, 직접적인 뇌자극을 통해 그 유기체의 욕망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통제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철학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보고 싶다면 로봇쥐 실험실을 찾아가 보라. 로봇쥐는 평범한 쥐에 한 가지 조작을 가해 만들어낸 쥐다. 과학자들은 쥐의 뇌에서 감각 영역과 보상 영역을 찾아 그곳에 전극을 이식했다. 그렇게 하면 리모컨으로 쥐를 조종할 수 있다. 짧은 훈련을 몇 차례 거친 뒤 과학자들은 쥐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사다리를 오르고 쓰레기 더미 주위를 킁킁거리게 만들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매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일 같은 쥐가 싫어하는 일들도 하게 만들었다. 군대와 기업들은 로봇쥐가 여러 가지 과제와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면서 로봇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로봇쥐들은 무너진 건물 밑에 갇힌 생존자들을 수색하고 폭탄과 덫을 찾아내고 지하터널과 동굴의 지도 만드는 일을 도울 수 있다. 동물복지운동가들은 이런 실험이 쥐에게 고통을 준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로봇쥐 실험의 대표 주자인 뉴욕 주립대학교의 산지부 탈와르 교수는 이런 우려를 일축하면서
사실 쥐들은 이런 실험을 즐긴다고 주장했다. 타라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따지고 보면 그 쥐들은 쾌락을 느끼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전극이 뇌의 보상 중추를 자극하면 그 쥐는 열반에 이른다. 우리가 아는 한 로봇 쥐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고 자기 의지에 반하는 일을 강압적으로 하고 있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타라르 교수가 리모컨을 누르면 그 쥐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싶어져서 왼쪽으로 움직일 뿐이다. 교수가 다른 스위치를 누르면 그 쥐는 사다리를 오르고 싶어져서 사다리를 오른다. 따지고 보면 쥐의 욕망이란 것은 뉴런 발화의 한 패턴일 뿐이다. 뉴런의 발화가 다른 뉴런들의 자극 때문이든 타라르 교수의 리모컨에 연결된 전극 때문이든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 당신이 그 쥐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묻는다면 쥐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물론 나에겐 자유의지가 있어. 잘 봐. 나는 왼쪽으로 돌고 싶으면 왼쪽으로 돌아. 사다리를 오르고 싶으면 오르고. 이게 바로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증거 아니야? 호모사피엔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들은 인간 역시 쥐처럼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 뇌의 적소를 자극해 사랑, 분노, 두려움, 우울 같은 복잡한 감정들을 일으키거나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근 미군 육군은 사람들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실험을 시작했는데 이 방법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병사들을 치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예루살렘 하다사 병원의 의사들은 급성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다. 환자의 뇌에 전극을 이식하고 그 전극을 환자의 가슴에 이식한 아주 작은 컴퓨터와 연결한다. 뇌에 이식된 전극이 컴퓨터의 명령을 받으면 약한 전류를 내보내 우울증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을 마비시킨다. 이 치료법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환자들의 경우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캄캄한 공허감이 마법처럼 사라졌다고 했다. 그중 한 환자가 이식 수술을 받은 지 몇 달 뒤 병이 재발해 심한 우울감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그 환자를 진찰해보니 컴퓨터 배터리가 다른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배터리를 교체하자 환자의 우울증이 금세 사라졌다. 윤리적 제약 때문에 연구자들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인간의 뇌에 전극을 이식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관련 실험들은 비침습적인 헬멧 같은 장치를 이용해 실시한다. 이 헬멧에는 두피 외부에 부착하는 전극들이 달려있고 그 전극들을 통해 약한 전자기파를 특정한 뇌 영역으로 보내면 그 영역의 활성이 높아지거나 억제된다. 미국 육군은 훈련과 실전에서 병사들의 집중력과 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헬멧을 실험하는 중이다. 실험을 실시하는 곳은 인간 효율성 이사회로 오하이오주의 한 공군기지 안에 위치하고 있다. 결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경둑의 직류 자극기에 대한 소문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긴 하지만 이 방법이 드론 조종사, 항공 관제사, 저격병, 그 밖에 임무상 오랜 기간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요원들의 인지 능력을 실제로 높일 수 있음을 여러 연구가 보여준다. 뉴 사이언티스트 기자 셀리 에디는 저격병 훈련 시설을 방문해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처음에 그녀는 경둑의 헬멧을 쓰지 않고 전쟁 시뮬레이터에 들어갔다. 셀리는 마스크를 쓴 20명의 남자들이 자살폭탄을 장착하고 권총을 든 채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올 때 엄습했던 두려움을 이렇게 묘사한다. 어떻게든 한 명을 쏘아 죽이면 3명의 새로운 공격자가 어딘가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나는 공포와 무력감에 압도되어 버벅대면서 총을 제대로 쏘지도 못했다. 다행히도 셀리가 말한 공격자들은 사방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투영된 영상 이미지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무능함에 매우 실망해 권총을 집어던지고 시뮬레이터를 나가고 싶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헬멧을 착용했다. 그녀는 입안이 약간 따끔거리고 이상한 금속 맛이 느껴지는 것 말고는 특별한 느낌이 없었다고 했다. 헬멧을 쓰자 그녀는 람보나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도 된 것처럼 가상 테러리스트들을 한 명씩 냉정하고 질서 있게 쏠 수 있었다. 20명이 권총을 휘두르며 달려왔을 때 나는 침착하게 총을 준비하고 심호흡을 한 뒤 가장 가까운 목표물을 쏘고 그런 다음 차분하게 다음 목표물을 조준했다. 몇 초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좋습니다. 됐어요. 시뮬레이션 룸에 불이 켜졌다.
나는 시신들에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상상외로 침착하게 더 많은 공격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연구팀이 전극을 제거할 때는 실망감마저 들었다. 나는 시계를 올려다보며 누군가 시계를 앞으로 돌려놓은 것 아닌가 생각했다. 20분이 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몇 명이나 쐈어요? 조교에게 물었다. 그녀는 신기한 듯 나를 보며 말했다. 전부 다요. 이 실험은 셀리의 인생을 바꾸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녀는 자신이 체험한 것이 더 똑똑해졌다거나 더 빨리 배우게 되었다거나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의 영적인 경험이었음을 깨달았다. 난생 처음 머릿속이 조용해진 그 순간 내가 알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뇌에서 자기 의심이 사라지는 경험은 일종의 계시였다. 갑자기 머릿속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요해졌다. 여러분이 내 말에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실험이 있은 뒤 몇 주 동안 내가 가장 절실히 원한 일은 그곳으로 돌아가 그 전극을 다시 붙이는 것이었다. 또한 많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너무 무서워 시도조차 못하도록 해서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마음속의 악동 같은 괴물들을 떼어낸 나는 누구였지?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어디서 온 거지? 그 목소리들의 일부는 사회적 편견들의 반복이고 일부는 개인적 역사의 메아리이며 일부는 유전적 유산의 발현이다. 이 모두가 합쳐져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창조하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식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셀리는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면의 독백들을 고쳤을 수 있고 심지어 그 독백들을 완전히 침묵시킬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현재 경두계 자극기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이 기기가 성숙한 기술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지금까지 경두계 자극기는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이고 셀리 에디가 겪은 20분간의 경험은 꽤 이례적인 사례일 가능성도 있다. 경두계 자극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논문들은 특수한 상황에 처한 소규모 표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그 장기적 효과와 위험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 기술이 성숙한다면 또는 뇌의 전기 패턴을 조작하는 다른 방법이 발견된다면 인간 사회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람들은 단지 테러범들을 더 능숙하게 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유주의 세계의 일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뇌 회로를 조작할 것이다. 즉, 그런 조작을 통해 공부와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게임과 취미에 더 몰입한다든지, 수학이나 축구 등 특정한 순간의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조작이 일상화되면 고객의 자유의지라는 것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품이 될 것이다. 피아노를 능숙하게 치고 싶은데 연습할 시간만 되면 텔레비전을 보고 싶다고? 문제없다. 헬멧을 쓰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피아노를 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물론 당신은 머릿속의 목소리를 죽이거나 키우는 능력이 자유의지를 훼손하기보다는 강화할 거라고 반박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소망을 실현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것은 시선을 분산시키는 외부 요인 탓인데 집중력 강화 헬멧 같은 기기의 도움을 받는다면 부모, 성직자, 정치 홍보가, 광고업자, 이웃의 목소리를 줄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곧 보게 되겠지만 최근의 과학 연구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자아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므로 내 진정한 욕망과 외부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또 하나의 자유주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과학은 자유주의의 자유주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개인주의에 대한 믿음도 약화시킨다.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단일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개인은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다. 물론 내 몸이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내 몸과 마음이 날마다 변형과 변화를 겪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여 나 자신과 닿으려 하면 내면 깊은 곳에서 단 하나의 분명하고 진정한 목소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내 진정한 자아이고 거기서 우주의 모든 의미와 권한이 나온다. 자유주의가 성립하려면 나는 오직 하나의 진정한 자아를 가져야만 한다. 내가 하나 이상의 진정한 목소리를 가진다면 투표소에서, 슈퍼마켓에서, 그리고 결혼시장에서 어떤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하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생명과학은 이런 자유주의 이야기가 완전히 신화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단 하나의 진정한 자아란 불멸의 영혼, 산타클로스, 부활절 토끼 같은 것이다. 실제로 내 안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른바 단일한 실체는 상충하는 목소리들의 불협화음으로 흩어지는데 그 목소리들 가운데 어떤 것도 내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인간은 나눌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의 뇌는 두꺼운 신경다발로 연결된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반구는 몸의 반대쪽을 통제한다. 우반구는 몸의 왼쪽을 통제하고 왼쪽 시야에서 오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왼팔과 왼다리를 움직인다. 좌반구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왜 우반구의 뇌졸중을 앓은 사람들이 때때로 몸의 왼쪽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뇌의 두 반구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은 아니지만 정서적, 인지적 차이도 있다. 대부분의 인지활동에는 양쪽 반구가 모두 사용되지만 똑같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개 좌반구는 말하기와 논리적 추론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우반구는 공간 정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좌우 대뇌 반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뇌전증 환자들에 대한 연구였다. 심각한 뇌전증의 경우 뇌의 한 부분에서 일어난 전기 폭풍이 다른 부분들로 빠르게 퍼져 급성 발작을 일으킨다. 그런 발작이 일어나는 동안 환자들은 자기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며 따라서 발작이 잦을 경우 직장 생활이나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다. 20세기 중엽, 다른 모든 치료가 실패하자 의사들은 두 대뇌 방구를 연결하는 두꺼운 신경 다발을 끊어 한 대뇌 방구에서 시작된 전기 폭풍이 다른 대뇌 방구로 흐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켰다. 이런 환자들은 뇌과학자들에게 놀라운 데이터를 보유한 금광이었다. 대뇌 반구의 연결이 끊긴 환자들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 198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로저 울코트 스페리 교수와 그의 제자 마이클 가자니가의 연구들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중 하나는 한 10대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우선 그 소년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었는데 소년은 대생화가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 대답은 논리적 추론과 말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좌뇌가 제시한 대답이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말하기 중추가 소년의 우뇌에 있었고 그 부위는 음성 언어를 제어하지는 못하지만 알파벳 철자가 적힌 조각들을 이용해 단어를 말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소년의 우뇌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책상 위에 글자 만들기 게임 조각들을 펼쳐놓고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썼다. 커서 무엇을 하고 싶니? 그들은 소년의 왼쪽 시야 끝에 그 종이를 놓았다. 왼쪽 시야에서 오는 데이터는 우뇌가 처리한다. 우뇌는 음성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년의 왼손이 책상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더니 여기저기서 철자 조각들을 모아 이렇게 답했다. 자동차 경주. 섬뜩한 결과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퇴역 군인 환자 WJ가 보인 행동도 마찬가지로 섬뜩했다. 각기 다른 반구가 WJ의 양손을 통제했다. 두 반구의 연결이 끊어져 있어서 그의 오른손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왼손이 끼어들어 문을 닫으려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실험에서 가자니가와 그의 연구팀은 좌뇌의 닭의 갈고리 발톱 사진을 휙 보여주는 동시에 우뇌의 눈 내린 풍경을 휙 보여주었다. 환자 PS에게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닭의 갈고리 발톱이라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가자니가는 PS에게 일련의 그림 카드를 주고 방금 본 것과 가장 일치하는 사진을 가리키라고 했다. 환자는 오른손으로 닭 그림을 가리켰지만 동시에 왼손을 내밀어 눈삽을 가리켰다. 가자니가는 PS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다. 왜 당신은 닭과 눈삽을 둘 다 가리켰나요? 그러자 PS는 대답했다. 아, 닭의 발톱과 가장 일치하는 그림이 닭이고 닭 우리를 치우려면 삽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말하기를 통제하는 좌뇌에는 눈 풍경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었고 따라서 왜 왼손이 삽을 가리켰는지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다.
이 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한 뒤 가자니가는 좌뇌에는 언어 능력뿐 아니라 내면의 통역사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내면의 통역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납득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부분적인 단서들을 이용해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낸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실험에서 가자니가는 비언어적인 우뇌의 포르노 사진 한 장을 제시했다. 환자는 얼굴을 붉히며 키득거렸다. 뭘 봤죠? 짓궂은 연구자들이 물었다. 아무것도요. 그냥 섬광이었어요. 그녀의 좌뇌가 대답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곧바로 입을 손으로 가린 채 다시 키득댔다. 왜 웃죠? 연구자들이 집요하게 물었다. 어리둥절해진 좌뇌 통역사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방 안에 있는 기계들 중 하나가 너무 웃기다고 대답했다. 이 상황은 마치 CIA가 미국 국무부 모르게 파키스탄에 드론 공격을 감행하는 것과 같다. 그 경우 한 기자가 국무부 관계자들에게 그 사건에 대해 물으면 국무부 관계자들은 그럴듯한 설명을 지어낼 것이다. 국무부 공보관들은 왜 공격 명령이 내려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에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이다. 좌뇌와 우뇌의 연결이 끊긴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비슷한 기제. 내 사설 CIA는 내 국무부의 승인 없이 또는 국무부 모르게 어떤 일들을 하고 그러면 내 국무부는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에게 제시한다. 그 국무부는 대개 자신이 지어낸 순전한 판타지를 굳게 믿는다.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지 알고 싶어 한 행동경제학자들도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다. 이 질문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가이다. 메르세데스가 아니라 토요타를 사는 것, 태국이 아니라 파리로 휴가를 가는 것,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아니라 한국 채권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대부분의 실험들은 이런 결정들을 내리는 단일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그 결정들은 서로 충돌하는 내적 실체들 사이의 줄다리기 끝에 나온 것이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획기적인 실험을 실시했다. 카너먼은 실험에 자원한 사람들에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 실험에 참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실험의 첫 번째 짧은 부분에서는 참가자들에게 14도의 물이 담긴 그릇에 한 손을 60초 동안 넣고 있게 했다. 고통스러울 듯 말 듯한 정도의 불쾌한 자극이다. 60초 뒤 그들에게 손을 꺼내라고 했다. 그런 다음 실험의 두 번째 긴 부분으로 넘어가 참가자들에게 다른 손을 물이 담긴 다른 그릇에 넣게 했다. 온도는 역시 14도였다. 하지만 60초 뒤 참가자들 모르게 뜨거운 물을 용기에 흘려 넣어 온도를 15도로 조금 올렸다. 그리고 30초 뒤 손을 빼라고 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짧은 부분을 먼저 했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긴 부분을 먼저 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두 부분이 끝나고 정확히 7분 뒤 실험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부분에 참여하게 했다. 참가자들은 앞선 두 부분 중 하나를 반복해야 했는데 어느 부분을 반복할지는 그들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다. 참가자 가운데 80%가 그들이 덜 고통스러웠다고 기억하는 긴 부분을 반복하겠다고 했다. 이 찬물 실험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 함의는 자유주의 세계관의 근간을 흔든다. 이 실험은 적어도 두 개의 서로 다른 자아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폭로한다. 바로 경험하는 자아와 이야기하는 자아이다. 경험하는 자아는 순간순간의 의식이다. 경험하는 자아에게 찬물 실험의 긴 부분이 더 나빴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처음 60초 동안 14도의 물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짧은 부분에서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불쾌한 자극이다. 그런 다음 15도의 물을 30초간 더 견뎌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보다는 덜 불쾌하지만 쾌감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느낌이다. 경험하는 자아는 매우 불쾌한 경험에 약간 불쾌한 경험을 더하여 일화 전체를 좀 더 괜찮은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경험하는 자아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경험하는 자아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참조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기억을 끄집어내고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모두 우리 안에 있는 매우 다른 실체인 이야기하는 자아의 독단이다. 이야기하는 자아는 가자니가의 좌뇌 통역사와 비슷하다.
이야기하는 자아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느라 쉴 새 없이 바쁘다. 모든 기자, 시인, 정치인이 그렇듯 이야기하는 자아도 여러 가지 지름길을 선택한다. 이야기하는 자아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고 되게 중요한 순간과 최종 결과만을 이용해 이야기를 엮는다. 경험 전체의 가치는 중요한 순간과 결말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찬물 실험의 짧은 부분을 평가할 때 이야기하는 자아는 최악의 부분과 마지막 순간 사이의 평균을 계산해 물이 매우 찼다고 결론을 내린다. 실험의 긴 부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최악의 부분과 마지막 순간의 평균을 내 물이 약간 더 따뜻했다고 결론 내린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야기하는 자아가 지속 시간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 부분의 길이가 다르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두 부분 중에서 하나를 반복할 때 이야기하는 자아는 긴 부분, 즉 물이 약간 더 따뜻했던 부분을 선택한다. 경험을 평가할 때 이야기하는 자아는 경험의 지속 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정점, 결말 법칙을 채택한다. 다시 말해 이야기하는 자아는 정점과 마지막 순간만 기억해 둘의 평균으로 경험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카너먼은 1990년대 초에 경험하는 자아와 이야기하는 자아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토론토 대학교의 도널드 레델마이어와 함께 대장 내시경 환자들을 연구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작은 카메라를 항문을 통해 장 안으로 삽입해 다양한 장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이다. 유쾌한 검사는 아니다. 의사들은 이 검사를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실시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검사를 빨리 마쳐서 짧은 시간 동안 큰 고통을 초래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검사하는 게 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카너먼과 레델마이어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154명의 환자들에게 1분 간격으로 통증의 수준을 보고하게 했다. 0에서 10까지의 척도를 사용했는데 0은 통증이 전혀 없음을 뜻하고 10은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뜻했다. 그리고 검사가 모두 끝난 뒤 환자들에게 검사의 전체적인 통증 수준을 역시 0에서 10까지의 척도로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체적인 통증 수준은 분단위 보고를 누적한 값을 반영할 거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대장 내시경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가 더 큰 통증을 겪을 것이고 전체적인 통증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매우 달랐다. 찬물 실험에서처럼 전체적인 고통 수준은 지속 시간과는 무관하게 오직 정점 결말 법칙만을 반영했다. 한 대장 내시경 검사는 8분 동안 지속되었고 최악의 순간에 환자는 통증 수준을 8이라고 보고했으며 마지막 순간 통증 수준을 7로 보고했다. 검사가 끝난 뒤 이 환자는 전체적인 통증 수준을 7.5로 평가했다. 다른 대장 내시경 검사는 24분 동안 지속되었다. 이번에도 정점의 통증 수준은 8이었지만 검사 마지막 순간에 환자는 통증 수준을 1이라고 보고했다. 이 환자는 전체적인 통증 수준을 겨우 4.5로 평가했다. 검사 시간이 3배 더 오래 걸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 고통의 총합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은 그의 기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자아는 경험의 합계를 내지 않고 경험의 평균을 낸다. 그러면 환자들은 어떤 방법을 선호할까? 짧고 아픈 검사일까? 아니면 길고 조심스러운 검사일까? 이 질문에는 하나의 대답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환자는 적어도 두 개의 자아를 지니고 있고 두 자아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당신이 경험하는 자아에게 묻는다면 짧은 검사를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하는 자아에게 묻는다면 긴 검사를 선호할 텐데 이야기하는 자아는 최악의 순간과 최종 순간의 평균만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사는 이야기하는 자아의 관점에서 검사 막바지에 불필요한 몇 분간의 둔한 통증을 추가해야 한다. 그러면 기억 전체가 덜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다. 소아과 의사들은 이 요령을 잘 안다. 수의사들도 마찬가지다. 많은 의사들이 진료실에 과자 항아리를 두고 아픈 주사를 놓거나 불쾌한 검사를 실시한 뒤
아이들에게 몇 개를 건넨다. 이야기하는 자아가 병원에 갔던 일을 떠올릴 때 마지막 10초간의 즐거움이 수분 동안 지속된 불안과 통증의 기억을 지워줄 것이다. 진화는 소아과 의사들보다 더 오래전에 이 요령을 알아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하는 동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어떤 여성도 2번 다시 출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만 마지막 순간과 이후 며칠 동안 산모의 몸에서는 코르티졸과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은 통증을 줄여주고 안도감, 때로는 고향감까지 불러일으킨다. 나아가 아기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고 가족, 친지, 종교적 교의와 국가적 선전의 박수갈채까지 더해져 출산의 경험이 고통에서 긍정적인 기억으로 바뀐다. 텔아비브의 라빈 메디컬 센터에서 실시한 한 연구는 출산에 대한 기억이 정점과 마지막 순간을 주로 반영하는 반면 총 지속 시간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출산한 지 2달 된 2,428명의 스웨덴 여성들에게 출산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90%의 여성들이 출산의 기억을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했다. 물론 그들이 통증을 잊은 것은 아니었다. 28.5%가 출산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그것이 경험 전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야기하는 자아는 날카로운 가위와 검은색의 두꺼운 마커를 들고 우리의 경험들을 검토해 끔찍한 몇몇 순간을 잘라낸 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문서 보관소에 보존한다.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자아에 의해 이루어진다. 당신이 2가지 휴가 계획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라. 하나는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에 가서 역사적인 식민지 마을, 즉 1607년 북아메리카 본토에 건설된 최초의 영국인 마을을 방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신이 꿈에 그리던 휴가이다. 알래스카에서 트레킹을 하든, 플로리다에서 일광욕을 즐기든, 라스베이거스에서 섹스, 마약, 도박에 빠지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꿈에 그리던 휴가를 선택할 경우 집에 돌아오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휴가의 기억을 모조리 지우는 알약을 먹어야 한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난 일은 영원히 라스베이거스에 남을 것이다. 당신이라면 어떤 휴가를 선택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임스타운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아에 신용카드를 주는데 이야기하는 자아는 이야기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아무리 압도적인 경험이라도 자신이 기억할 수 없다면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을 말하면 경험하는 자아와 이야기하는 자아는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긴밀하게 얽혀 있다. 이야기하는 자아는 경험을 이야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재료로 이용한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다시 경험하는 자아가 실제로 느끼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라마단 때의 금식과 건강검진을 위한 금식,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배고픔을 다르게 경험한다. 이야기하는 자아가 배고픔에 부여하는 각기 다른 의미들은 매우 다른 경험을 불러일으킨다. 게다가 때때로 경험하는 자아는 이야기하는 자아가 세운 최고의 계획마저 방해할 정도로 강력하다. 예컨대 나는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매일 운동하기로 결심한다. 이런 중대한 결정은 이야기하는 자아의 독단이다. 하지만 막상 운동할 시간이 되면 경험하는 자아가 우세해진다. 나는 운동하러 가고 싶지 않아서 피자를 주문한 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켠다. 그럼에도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이야기하는 자아와 동일시한다. 우리가 나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경험의 세찬 흐름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의 이야기다. 우리는 경험하는 자아가 겪은 무질서한 인생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일관된 이야기를 자아내는 내부 시스템과 우리를 동일시한다. 이야기의 줄거리에 거짓과 누락이 허다하고 여러 번 고쳐 쓴 바람에 오늘의 이야기가 어제의 이야기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불변하는 단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는 것이다. 이 느낌은 내가 나눌 수 없는 개인이며 우주 전체에 의미를 제공하는
분명하고 일관된 내면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미심쩍은 자유주의를 야기한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소설 문제의 주인공은 이야기하는 자아이다. 이 소설은 미겔 데 에스테르반테스의 유명한 소설 돈키호테의 주인공 돈키호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돈키호테는 스스로 창조한 상상의 세계에서 거인들과 싸우고 귀부인 둘시안에 델 토보소를 구하는 전설적인 용사가 된다. 현실 속 돈키호테는 늙은 시골 신사 알론소 키아노다. 귀부인 둘시안에는 근처 시골 마을에 사는 시골뜨기 소녀이고 거인들은 풍차이다. 보르헤스는 돈키호테가 그런 망상에 빠져 실제로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다. 보르헤스는 인간 조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야기하는 자아가 자아낸 실타래가 우리 자신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르헤스는 말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돈키호테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도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는 망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상상 속 풍차 거인들과 결투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순간 돈키호테가 공포에 사로잡혀 망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선이라고 믿고 전쟁터에 나간 젊은 신병이 전쟁의 현실에 직면해 철저하게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한 제3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상 속 거인들과 싸울 때 돈키호테는 그저 연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환상에 매달리는데 그것은 자신의 비극적인 범죄 행위에 의미를 부여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상상 속 이야기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할수록 그 환상에 집요하게 매달린다. 그 희생과 자신이 초래한 고통에 필사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기 때문이다. 정치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우리 아들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1915년 이탈리아는 삼국 협상에 속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 이탈리아가 선언한 목표는 트렌토와 트리에스테를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이 둘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부당하게 차지한 이탈리아 영토였다. 이탈리아 정치인들은 의회에서 핏대를 세우며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맹세하고 고대 로마의 영광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수십만 명의 이탈리아 신병들이 트렌토와 트리에스테를 위하여를 외치며 전방으로 갔다. 그들은 그 전쟁이 일방적 승리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대는 이손조강을 따라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탈리아 군대는 11번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죽기 살기로 싸웠지만 기껏해야 수 킬로미터를 전진했을 뿐 적의 방어선을 뚫지 못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탈리아군은 15,000명의 병사를 잃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4만 명을 잃었다. 세 번째 전투에서 다시 6만 명을 잃었다. 11번째 교전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이탈리아군은 계속해서 병사를 잃었다. 마침내 오스트리아군은 반격을 가했고 카포레토 전투로 잘 알려져 있는 12번째 전투에서 이탈리아군을 완파하고 베네치아 성문 앞까지 후퇴시켰다. 영광스러운 모험일 줄 알았던 전투는 피바다가 되었다. 전쟁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전사한 이탈리아 병사는 거의 70만 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100만 명이 넘었다. 첫 번째 전투인 이손조 전투에서 패했을 때 이탈리아 정치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우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평화조약을 제안할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은 이탈리아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훨씬 더 강한 러시아에 맞서 싸우느라 바빴기 때문에 기꺼이 평화조약을 맺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치인들이 어떻게 전사자 15,000명의 부모, 미망인, 자녀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죄송한데 전쟁은 실수였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만 당신의 조반니는 헛되이 죽었습니다. 마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한다면 모를까. 조반니와 마르코는 영웅입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트리에스테는 이탈리아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겁니다. 정치인들은 당연히 두 번째 안을 선호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 전투로 돌입했고 거기서 다시 4만 명의 병사를 잃었다. 정치인들은 또다시 우리 아들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다. 정치인들만 탓할 수는 없다. 대중도 그 전쟁을 계속 지지했다. 전쟁이 끝나고 원했던 영토를 모두 수복하지 못하자 이탈리아 민주주의는 베니토 무솔리니와 파시스트 일당에게 권력을 넘겨주었고 그들은 이탈리아가 치른 그 모든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얻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인이 전사한 병사의 부모에게 당신의 아들은 아무 이유 없이 죽었다고 말하기 힘들다면 부모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훨씬 더 고통스럽고 심지어 희생자 본인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가혹한 일이다. 다리를 잃은 상위 군인이 내가 어리석어서 자기 입속만 차리는 정치인들을 믿은 탓에 다리를 잃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탈리아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내 한 몸을 희생했어 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환상을 갖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은 그것이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성직자들은 수천 년 전에 이 원리를 발견했다. 수많은 종교의식과 계명의 근저에 이런 원리가 깔려있다. 신이나 국가 같은 상상의 실체를 믿게 하려면 사람들이 가치 있는 뭔가를 희생하게 해야 한다. 희생이 고통스러울수록 그 희생을 바치는 대상의 존재를 더 확실히 믿게 된다. 값비싼 황소를 제우스에게 바치는 가난한 농부는 제우스가 실존한다고 확신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의 어리석은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 농부는 과거에 황소들을 바친 일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기 위해 거듭해서 황소를 바칠 것이다. 정확히 같은 이유로 만일 내가 조국 이탈리아의 영광을 위해 자식을 바쳤거나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내 다리를 바쳤다면 나는 그 일만으로도 열렬한 이탈리아 민족주의자 또는 열정적인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다. 이탈리아의 민족 신화나 공산당 선전이 거짓이라면 내 자식의 죽음이나 내 부상이 헛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정할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경제 영역에서도 같은 논리가 작동한다. 1997년 스코틀랜드 정부가 새 의회 건물을 짓기로 했다. 애초 계획으로는 공사에 2년이 걸리고 4천만 파운드가 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5년이 걸렸고 4억 파운드가 들었다. 시공사는 예기치 못한 곤란과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스코틀랜드 정부를 찾아와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요구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정부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공사에 이미 수천만 파운드를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골조만 남겨둔 채 공사를 그만둔다면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잃을 거야. 4천만 파운드를 더 승인해주자. 몇 달 뒤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고 그때는 더더욱 공사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몇 달 뒤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었고 그런 식으로 공사비가 애초에 추산했던 것보다 10배가 들었다. 정부만 이런 덫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도 실패한 사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개인들도 파탄난 결혼 생활과 앞날이 보이지 않는 직업에 매달린다. 이야기하는 자아는 과거의 고통이 무의미했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미래에도 계속 고통을 겪는 쪽을 택한다. 내 이야기하는 자아가 지난날의 실수를 인정하려고 할 경우 줄거리에 반전을 꾀해 실수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예컨대 파시스트 퇴역군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 내 실수로 다리를 잃었어. 하지만 이 실수 덕분에 전쟁이 지옥임을 깨달았지. 앞으로 남은 인생은 평화를 위한 싸움에 바치겠어. 그러니 결국 내 부상은 의미가 있었던 거야. 나에게 평화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야기하는 자아 역시 국가, 신, 돈과 마찬가지로 상상 속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우리들 각자는 저마다 이야기를 지어내는 정교한 장치를 갖고 있는데 그 장치는 경험의 대부분을 버리고 고르고 고른 몇 가지 표본만 간직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본 영화, 우리가 읽은 소설, 우리가 들은 연설, 우리가 음미한 몽상의 파편들과 뒤섞는다. 그런 다음 그 뒤범벅 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일관되어 보이는 이야기를 짜낸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무엇을 할지 알려준다. 심지어 이 이야기는 줄거리에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 희생시킨다.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장르를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비극 속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끝없이 계속되는 종교극 속에서 산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액션 영화처럼 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희극처럼 살아간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어떤 외적 실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한다. 오히려 유권자, 소비자, 관객은 저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이용해 자기 인생뿐 아니라 우주 전체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지만 생명과학은 개인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은 생화학적 알고리즘들의 집합이 지어낸 허구적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자유주의를 뿌리채 뒤흔든다. 뇌의 생화학적 기제들이 한순간의 경험을 일으키고 그런 경험은 일어나는 순간 사라진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순간적 경험들이 재빠르게 이어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런 순간적 경험들이 모두 더해져 지속되는 본질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야기하는 자아는 끝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려 한다. 그런 경험들은 이 이야기 안에서 저마다 자기 자리를 갖고 따라서 모든 경험이 지속되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아무리 설득력 있고 매력적일지라도 이 이야기는 결국 허구다. 중세 십자군 전사들은 삶의 의미가 신과 천국에서 온다고 믿었고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은 인생의 의미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하지만 둘 다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지금까지 자유의지와 개인의 존재를 의심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인도, 중국, 그리스의 사상가들은 2000년도 더 전에 개별적인 자아는 환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이 경제, 정치, 일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실제로 역사를 바꾸지는 못한다. 인간은 인지부조화의 대가라서 실험실에서는 이것을 믿고 법원이나 의회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펴낸 날 그리스도교가 사라지지 않았듯이 과학자들이 자유의지를 지닌 개인은 없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서 자유주의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리처드 도킨스와 스티브 핑커, 그 밖에 새로운 과학적 세계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조차 자유주의를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백 페이지에 걸친 박식한 논증으로 자아와 자유의지를 해체한 뒤 숨이 막힐 듯 놀라운 지적 공중제비를 넘어 마치 진화생물학과 뇌과학의 모든 경이로운 발견들은 로크, 루소, 토머스 제퍼슨의 윤리적 정치 이론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듯 18세기에 착지한다. 하지만 이설로 간주되는 과학적 통찰이 언젠가 평범한 기술, 일상, 경제구조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이중 플레이를 계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우리 또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아마 새로운 패키지의 종교적 믿음과 정치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천년의 초입에 자유주의가 직면한 위협은 자유의지를 지닌 개인 따위는 없다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기술들이다. 머지않아 우리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엄청나게 유용한 장치들, 도구들, 구조들의 홍수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주의, 자유시장, 인권이 과연 이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